자, 이제 전세 난민. 이제 서울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집값 자체도 올랐고 전세값도 아주 올랐습니다. 자, 우리의 삶과 같은 구체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영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을 계속 벗어나고 있네요. 예, 올림픽이 열렸던 해죠. 1988년에 인구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가요. 네.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보면 1031만 명이었는데 네. 작년 2월 달에는 1002만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는 가장 최근인 올해 5월 달에는 네. 이 1000만 명 기준이 깨져서 999만 5,784명의 인구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8년 만에 1000만 선이 붕괴됐다는 거죠. 결국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니까 결국 서울 사시던 분들이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떠나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인구가 준다는 건데, 자, 우리가 맡고 있는 집값 위기, 전세값 위기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집값 이렇게 오르는 상승 요인이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랑 서울이랑 비교해 보면 네. 집값의 흐름, 전세값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한 4, 5년 정도 보면 이 도표에도 지금 시제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서울이죠? 네네. 매매 가격도 완만하게 하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매매 그러니까 전세가. 슬쩍 떨어진 듯했다 좀 올랐다. 네,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보면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4년 정도 네. 전세 가격은 4, 5년 정도, 네. 매매 가격은 한 3년 정도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서울이었고요. 경기를 좀 보면 이제 집값은 조금 떨어지면 흐름은 좀 비슷하네요. 비슷하게 가죠. 네. 본래가 서울이 약간 선행하죠. 네. 서울이 선행하고 그 뒤에 경기, 인천이 뒤따라가는 모습을 항상 보여왔거든요. 네. 이 표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상승폭이 좀 가팔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전체적으로 집값이나 전세값 오르는 것이 한 가지고 제가 네. 보기에는 요 차이가 네. 집을 살 때랑 전세 살 때랑 그 차이인데 차이가 많이 좁혀졌네요. 좁혀지고 있죠. 이게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전세가율이 약 60에서 65였다가 최근 들어서 70에서 75% 정도로 이렇게 네. 높아지고 있는 모습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아, 이 전세가율이라는 퍼센트가 숫자 딱 정리되어 네, 있군요. 매매가를 분모로 하고 전세가를 분자로 했을 때 1억이면 7,500만 원이 전세다 이런 의미죠. 아, 강북은 전국 평균보다 좀 높지만 높고. 강남은 적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아. 이제 실수요자의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 그러니까 강남은 집값 상승을 노리고 네. 주택을 두세 채 산 투자 수요도 소위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이 해석입니다. 아, 그래서 네. 평균보다 좀 그렇죠. 떨어지는 그리고 거군요. 이제 이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 시장 자체가 네.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동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죠. 근데 강북의 대표적인 뭐 성북구, 강남의 강남구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바짝 붙었군요. 아, 그렇죠. 별로 차이가 없죠. 거의 90% 가까이 간 곳도 있고, 강남도 그런 곳이 있기는 해요. 역삼동의 한 2차에 한 아파트네요.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네. 여기 차이가 별로 없죠. 근데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늘 이게 고민이죠. 이렇게 네. 차이가 없을 때 과연 집을 살까 말까인데, 여기 차이가 없는 곳들은 대부분을 네. 살펴보면 네. 나홀로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200가구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75%가 일반적인데 네. 이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가 좀 대부분이다. 집값 상승폭이 많지 않을 때 네. 이런 현상이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죠. 네. 근데 원장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전세값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급등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네.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이 다시 여기 지금 잠깐 나오고 있죠. 네.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가 아닌가를 보는 지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인구 네. 1000명당 주택수와 네. 주택 보급률 지표를 대표로 보는데 네. 보십니다만 전국은 103인데 네. 서울과 경기도는 어때요? 100이 안 적정한 되네요. 주택 보급률이 100이 아니라 사실은 105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저희 네. 연구자들은. 네. 왜 그런가 하면 5%는 자연 공실률로 보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네, 네.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미스매치죠.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게 이게 바로 전세값의
가장 난해 1번이고 2번은 저금리 영향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월세를 놓는 게 수익이 유리하잖아요. 네. 예금을 하면 1.5, 네. 월세를 주면 6%.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의 매물이 부족해서 네.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요. 네. 전세라는 게 이제 외국에 없고 우리만 있는 제도라면서요. 네. 그럼 이제 차라리 난 전세 안 주겠다. 차라리 그냥 내가 살든가 아니면 월세 놓겠다 해서 전세 물량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시대가 올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우리 전세는 우리나라만에 있는 제도인데 그런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 왜냐하면 아까 75% 정도이고 두 가지 얘기를 했죠. 하나는 전세와 매매는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 또 두 번째는 집을 사가지고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주었을 때 월세 수익률이 금리의 3배를 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세를 놓지 않고 네. 월세를 놓을 가능성이 있고 전세가 실종이 되면서 네.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가 무주택자라면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집값이 폭락할 수 있으니까 사면 안 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부터도 많이 헷갈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무주택자의 네. 늘 고민이죠. 두 가지죠. 네.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집값 하락이 내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감. 두 번째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더니 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이 두 가지가 네. 주택을 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좀 정리를 하면 부동산 경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보면 경기의 순환 변동이라고 그래서 10년 주기설이 발견이 되죠. 네. 예컨대 5, 6년 오르면 4, 5년 하향 안정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네.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이걸 보면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2년 내 그래서 한 2, 3년 정도의 상승 추이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택에 관련 여러 지표가 있어요. 아까 네. 우리가 어제 그제 공시지가 변동률도 보았고, 그렇죠. 주택 보급률도 보았고, 네. 전세가 매매가 오늘 변동률도 지표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한다면 우리나라는 금리만 급등하지 않는다면 네. 수급으로 볼 때 네. 전세 매매가의 동반 상승 현상은 한 2, 3년 정도는 나타날 것 같은데 문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하고 수도권이 이 현상이 정반대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집값도 좀 오르고 전세값도 따라 또 오를 오르는 것이다. 현상은 당분간은 지표라든지 사이클로 보면 그런 네.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4, 5년 이미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혹시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서울 사시는 분들 중에 이제 경기도로 이사 가는 분들 많은데, 야, 이거 집 사야 되는 건지 어찌 해야 되는지 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왕이면,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어느 우리 부동산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죠. 하나는 네. 주거 가치라고 그래서 내가 이 주택을 사용하면 얻는 행복, 사용 가치라고 그러고 투자 가치, 자산 가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도표를 좀 준비해 왔는데 네.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평당 가격이 약 5억 4천, 전세가 4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낮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판교하고 광교, 네. 동탄 2신도시, 네. 그다음에 하남 미사지구. 네. 요즘 뜨는 지역이죠.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안양 인덕원이나 네. 용인 지역 중에서는 이제 광교와 판교 사이에 있는 동천이라든지 네. 이런 성북지구 같은 지역들. 그러니까 네. 수요는 많은데 네. 강남과의 출퇴근은 편리한 데 비해서 네. 가격이 그동안 좀 하락했거나 네.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쪽에 이사를 가는 것은 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집값 계속 올라서 서울을 떠나야 될 정도로, 인구 1000만 선이 깨질 정도로 서울의 집값과 전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자, 이제 주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참고로 해보실 수 있는 지역을 몇 개 좀 알려주셨네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깡통 전세죠. 네. 그래서 지금 전세가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가급적 수도권은 집을 사는 방향이 어떨까. 네. 저금리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깡통 전세가 됐을 때 그래서 전세 보증 보험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피하는 방법이 있고 네. 준전세나 반전세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인구 변화에 따른 집값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고종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